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4교시 우리 AAS 원자 흡광 광도계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네. 이름은 너무 괜찮지 않나요? 뭔가 에이스 느낌도 나고. 네. HPLC보다 이게 쉽고 재밌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번 AA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시료 전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AAS의 그 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거고요. 표준용액 제조해서 샘플 분석한 결과 예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웨이브의 원리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에 조금 센 전자레인지, 많이 센 전자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식품이나 뭐 약품 같은 거를 넣고 분해를 시켜줄 건데 약간 분해라는 느낌보다는 보이시나요? 파괴 분석? 네. 파괴 분석 보이시나요? 파괴 분석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우리 시료들을 아주 잘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산성 용액이 투명하게 시료가 산성 용액에 다 녹고 완전 분해가 되어가지고 시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투명 용액을 얻어야만 AAS에 또는 ICP라는 장비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AAS로 분석하는 그 성분들이 굉장히 미량 성분이에요. 그나마 많은 건 나트륨인데 나트륨도 우리 친구들 집에서 그 가공식품들 뒷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기 단위가 미리그램이거든요. 미리그램 퍼 샘플 몇 그램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단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식품 내에 있는 미량 성분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라도 다른 오염 물질이 있으면 결과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로 전처리 하실 때는 오염 그리고 나중에 볼륨 매스업 할 때 손실을 최대한 최소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진 않지만 오염이나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굉장히 침착하고 신중하게 실험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산류의 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마이크로웨이브 사용할 때는 질산이나 황산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얘도 순도가 높고 마이크로웨이브 AS용 질산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순도가 낮은 경우에는 또 결과값이나 표준용의 검량선 값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시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마이크로 AAS 분석할 때 분석하기 전에 전처리 방법은 사실 마이크로웨이브법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웨이브에 사람들이 왜 마이크로웨이브를 많이 쓰냐 하면 소량의 시약을 사용합니다. 네. 소량의 시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시약 사는 비용이 덜 들겠죠. 그리고 또 시약으로부터 오염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네. 전처리 과정이 아무래도 복잡하고 또 우리 샘플에 넣는 시약이 많을수록 오염 물질도 높아질 거고요. 또 반대로 샘플에 대한 손실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두 번째는 산이 증발하거나 산의 세기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마이크로웨이브 여기 열었을 때 사진인데요. 여기 용기 이게 샘플하고 질산 넣어주는 용기예요. 요 용기가 여기가 본체고 여기가 뚜껑이거든요. 근데 아주 견고하게 엄청 딱딱해 보이지 않나요? 네. 이 겉에 용기도 겉에 용기지만 속 안의 용기도
안에 용기가 하나 더 있어요. 테프론이라는 소재로 된 용기가 하나 더 있는데 안에 용기도 최대한 시료가 날아가지 않게 밀봉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이 겉에 있는 딱딱한 용기가 시료들이 새어나가지 않고 또 안에 테프론 용기가 터지지 않도록 한 번 더 감싸줘서 산이 증발하거나 세기가 감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웨이브 기기값도 굉장히 비싸지만 저 안에 각각 하나하나 들어있는 용기의 금액도 엄청나게 비싸요. 네. 그리고 또 산의 증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감소가 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법 말고 습식법이라고 있는데요. 습식법은 황산을 핫플레이트에 끓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핫플레이트에 끓이면 그 황산 가스는 다 어디로 갈까요? 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코로 입으로 다 들어가겠죠. 또 환경 속으로 모두 네. 유입이 되겠죠. 근데 얘는 밀봉을 잘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습식법들보다는 산의 증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산의 증기로 인한 휴무드 부식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거 마이크로웨이브에도 여기 뒤에 살짝 보이는데요. 여기 뒤에 관 보이시죠? 네, 여기 안에 그 팬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팬이. 선풍기 같은 팬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요 팬이 여기 안에서 새어 나오는 질산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주는데 밖으로 내보내줄 때 요 라인 따라서 내보내줘요. 보통은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가 휴무드 안에 있거나 아니면 요 라인이 휴무드 안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휴무드.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했을 때 휴무드 안에 질산가스가 찰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에서는 산이 증발하는 세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휴무드의 부식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선생님 예전에 일할 때 실제로 그 굉장히 오래된 실험실에 가보면 휴무드 안이 이렇게 질산가스로 다 부식이 돼가지고 휴무드 안에 팬이 고장나고 그리고 휴무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그 관이 다 부식이 돼서 구멍 나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실험실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실험을 했다는 증거겠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기관이었는데 마이크로웨이브 구입해서 사용한 기간이 한 15년 정도 된대요. 네. 그 정도로 오래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관이었는데도 15년 정도 될 때까지도 휴무드가 튼튼하게 버텨줬죠. 네, 그 정도로 휴무드의 부식을 감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도 단점이 있어요. 다량의 시료 처리가 불가합니다. 네. 일단 제가 사용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우리 실험실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도 저 용기가 10개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하나는 또 빼셔야 돼요. 네, 하나는 또 빼셔야 돼서 토탈 샘플 분석할 수 있는 시료 용기는 9개예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야 조별로 뭐 조에 2개씩 해서 8개로 충분하지만 실제 실험실에서는 한 샘플당 3반복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샘플 3종류밖에 실험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루에 뭐 20개, 30개 이렇게 분석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품질 관리를 하다 보면 하루에 여러 가지 샘플들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료 용기가 그 샘플 전처리 할 수 있는 용기가 9개밖에 안 되면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마이크로웨이브 한번 돌리고 또 돌리고 마이크로웨이브 한 사이클 돌리는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2시간 정도 있다가 또 바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질산가스가 엄청 고온으로 보글보글 끓었기 때문에 얘를 또 식혔다 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처리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샘플 시료를 여러 개 처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샘플 양도 용기가 작기 때문에 1g 정도만 가능해요. 네, 많이 넣다 보면은 용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치를 세척하고 조립하는 것이 조금 귀찮아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용기 나사를 하나하나 풀어서 네, 조립해야 하고요. 또 세척할 때는 미량 성분 분석하는 용기이기 때문에 산세척으로 1차 세척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차 증류수까지 한번 세척해 주셔야 네, 세척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장치를 세척하고 말리고 조립하는 것이 좀 귀찮긴 해요. 네. 마이크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료 채취 같은 경우는 표준 0.4g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유기물이 그냥 보통인 상태. 보통인 샘플들 할 때는 0.4g 정도 해주시고요. 지방량이 많거나 단백질량이 많거나 유기물이 많이 있는 샘플들 같은 경우는 0.2g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네. 엄청 조금 하죠. 네. 그리고 샘플을 시료를 0.2g 정도 넣어주고 여기다가 질산 5ml를 넣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유기물 고함유 시료는 0.5g 이하 분해죠. 0.5g 넘어가면 이제 용기에서 질산가스가 막 새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 고함유 시료는 좀 적은 양으로 제가 경험상 0.2g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지 시료인 경우는 열린 상태에서 15분 이상 분해 후 기기 작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샘플 2g하고 질산 5ml 넣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하면서 벌써부터 용기 안에서 이렇게 질산가스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얘를 바로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밀봉시켜버리고 바로 돌리기 시작하면 가스 발생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무드가 부식이 되거나 질산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거나 할 수 있죠. 또 얘가 갑자기 온도를 올려주기 시작하면 반응이 이미 온도를 올리기 전에도 막 반응이 막 보글보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온도까지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너무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용기가 뻥 터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0.2g 샘플 채취하고 5ml 질산 넣은 다음에 한번 기기를 막 쉐킷 흔들어줘요. 넘치지 않게 손에 질산 묻지 않게 조심조심 흔들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휴무드 안에서 방치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용기를 조립해주고요. 그 다음에 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분해 용기 외부의 수분 제거. 분해 용기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원리 혹시 아시나요? 네. 수분을 이렇게 진동시켜서 열을 가하는 건데 물분자에 이렇게 전자파를 져서 물분자가 막 흔들리면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분해용기 외부에 수분이 있으면 얘는 되게 굉장한 센 마이크로웨이브이기 때문에 수분이 조금 있으면 거기에서 스파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가 터지거나 폭발하는 경우들이 가끔 종종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해용기 외부의 수분은 꼭 제거해주고 꼭 바짝 말린 다음에 사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용기의 토탈 용량은 100ml예요. 그래서 이 100ml가 질산을 100ml까지 채울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질산하고 우리 시료하고 분해가 일어나면서 그 가스까지 포함해서 용기 용량이 100ml거든요. 그래서 샘플 최대 용량은 1g, 분해 용매 최대 용량은 10ml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과염소사는 절대 사용이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온도에도 굉장히 민감한 산이고 반응이 되게 빨리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염소사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테프론 용기 위에 필름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테프론 용기에는 조금 이렇게 팽창됐다 줄어들었다 팽창됐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용기거든요. 근데 이 용기 뚜껑에 보시면 아주 작은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혹시라도 용기가 터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뚫려 있는 구멍인데 여기서 질산이 막 새어나오는 거를 한번 살짝 막아주는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이 보호막을 장착하지 않으면 마이크로웨이브 안이 질산으로 인해서 부식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테프론 용기 위에 보호막을 꼭 장착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센서 베셀, 아까 제가 우리 거 용기 10개인데 하나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시료는 9개 밖에 못합니다 했을 때 요 마이너스 하나, 요게 센서 베셀이에요. 네. 마이크로웨이브 안에 온도를 측정해주는 베셀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온도를 감지해주는 센서가 꽂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대처럼 쭉 깊은 관 안에 온도 센서가 꽂히기 때문에 이 깊은 관 안을 세척을 하다 보면 안에 있는 수분을 완전히 말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테프론 용기를 센서 베셀 테프론 용기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고요. 세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세척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수분을 말리기가 힘들어서 아까 수분이 용기 외부에 있으면 스파클 일어나고 폭발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센서 베셀 온도 센서 꽂히는 부분에서 네,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온도 센서 있는 센서 베셀은 물에 담그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센서 베셀 안에는 항상 질산 말고 증류수를 30ml 넣고 사용해 줍니다. 이 증류수가 끓는 그 온도를 센서 베셀에 있는 온도 센서가 측정을 해 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AAS의 원리예요. 마이크로웨이브로 전처리를 한 시료를 가지고 이제 AAS로 분석을 해 줄 건데요. AAS는 원자 흡광 광도계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의 흡광, 형광, 방출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금속 원자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만들어진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 복사선을 조이면 원자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해서 들뜬 원자가 됩니다. 들뜬 원자는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전자 전이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료를 막 파괴해서 얘가 최소한의 분자 단위로 잘라졌어요. 근데 얘를 여기에다가 불을 지필 거예요. 파이어! 네, 뜨거운 온도로 이 분자를 가열을 할 건데 가열을 하면 얘네들이 불안한데 하는 순간 AAS 안에 복사선을 조일 수 있는 램프가 있거든요. 램프가 빛을 쫙 우리 시료에 쏴줍니다. 그러면 너무 뜨거워 불안한데 하던 원자에 있던 원자 핵은 플러스 극이죠. 네. 마이너스 전자가 무서워 도망갈래 하고 나가요. 집을 나가. 친구 집으로. 네. 친구 집으로 집을 나갔다가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집이 제일 좋아 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네. 돌아오려고 할 때. 역시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힘들었던 힘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얘가 힘들었을 때 방출하는 힘을 측정을 해서 이 흡광되는 빛의 양으로 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원자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핵 안에 전자가
오비탈이라고 하죠. 네. 최외각 원자라고도 합니다. 얘를 최외각 전자라고도 하죠. 얘네들이 돌 수 있는 뭐라고 하죠? 궤도가 있죠. 이 궤도를 하나씩 벗어나면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달라져요. 네. 이 에너지 준위를 이용한 것이 뭐다? AAS 원자흡광 광도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원자흡광 광도계 모식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램프 여기 보이시고요. 파이어 불꽃이 보이시죠? 시료는 여기 샘플 플로우 보이시죠? 여기에서 쭉 빨아들여서 여기가 뜨거워요. 여기가 분무기예요. 분무기에서 시료를 샥 뿌려줍니다. 그럼 라인을 타고 여기 뜨거운 불 있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파이어 불과 함께 복사선을 조이면 어떤 상태가 된다? 들뜬 상태가 되죠. 들뜬 상태에서 다시 나 원래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힘을 여기 포토 디텍터 보이시나요? 여기서 측정을 해서 우리 컴퓨터로 야, 너 얼만큼 흡수해서 요만큼 빛을 흡수했거든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플레임은 시료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기체 상태의 중성자로 만들어줍니다. 플레임이 여기에요. 여기 불꽃 파이어 F 플레임이 여기에요. 그래서 원소마다 중성화되는 온도가 다른데 그래서 여기 온도 설정해 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네, 그래서 어떤 버너는 2800도씨 정도까지 올려주는 버너가 있고요. 어떤 버너는 3000도씨 이상까지 올려주는 버너가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는 한 2800도 이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램프예요. 여기 램프 종류는 이렇게 앞에가 뾰족하게 생긴 못 지우나 이거? 있네요. 자, 보시면 램프는 여기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노말 램프가 있고요. 또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생긴 램프가 있습니다. 얘는 SR 램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램프마다 특정 구유의 파장들이 있어요. 네. 고유의 파장들이 있고 고유의 파장이 있다는 것은 그 원소마다 바깥 에너지 준위가 다르므로 각각 다른 램프 사용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각각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원소들마다 사용하는 램프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생긴 램프는 보통 나트륨 분석할 때 사용하는 램프들이 많고요. 이렇게 생긴 램프들은 뭐 칼슘, 그 다음에 납, 뭐 PD 아니죠? 네. 아이고. 납이 B죠. 납, 뭐 마그네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램프에 보시면 에너지 준위가 뭐 284 나노미터, 뭐 얘는 뭐 472 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각각의 파장이 범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에너지 준위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원소마다 다른 램프를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보통 장비 하나 안에 램프가 그래서 한 개만 꽂혀지지 않아요. 6개 꽂혀지는 장비도 있고요. 8개 꽂혀지는 장비도 있고요. 그래서 꼭 굳이 장비를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원소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포토 디텍터. 네. 바닥 상태로 돌아가려는 원자가 방출하는 빛을 측정합니다. 네. 나 집으로 돌아갈래 하는 거를 얘가 확인해 주는 거죠. 네. 이해 가시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AES는 아주 친절하게도 내가 칼슘을 찍었을 때 네, 0.5 ppm에서는 흡광도가 이 정도 나옵니다.
1ppm을 찍었을 때는 흡광도가 이만큼 나옵니다. 5ppm을 찍었을 때는 흡광도가 요만큼 나옵니다 하고 예시들이 아주 다 있어요. 각각의 원소들마다. 칼슘에 대한 예시, 마그네슘에 대한 예시, 뭐 아연, 나트륨, 뭐 셀레늄 등등 각각의 원소들마다 다 이렇게 예시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SR 램프인지 여기가 노말 램프인지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각각 고유의 파장 나와 있고요. 램프 커런트, 램프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칼슘을 분석할 때는 플레임 타입, 아세틸렌, 에어, 가스 2개 쓰는 버너를 씁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아세틸렌하고 에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끔 질소, N2O,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3200도 이상 올라가는 버너를 사용할 때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플레임이에요. 네. 우리는 보통 우리 실험실에선 지금 질소가스가 연결이 안 돼 있고요. 네, 아세틸렌하고 에어가스만 연결이 돼 있는 버너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세틸렌 플로우 레이트는 분당 2리터 정도 흘러가게 엄청 많이 흘러가죠. 그리고 버너 높이도 나와 있어요. 플레임 높이들이 또 다 정해져 있거든요. 플레임 높이들까지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쿡북을 참고하셔서 실험하시고 또 여기 결과값 참고하셔서 실험하시면서 내가 오늘 검량선을 잘 작성했나? 내가 오늘 찍은 값이 조금 괜찮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주 미량 성분이고 보시면 농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요 값 요대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비슷하게 나오고 또 여기 0.5ppm하고 1ppm하고 흡광도가 여기 보시면 2배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경향성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2배, 여기까지는 4배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네, 우리가 실험을 얼만큼 잘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났고요. 우리 친구들 어려운 내용 다시 한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필기한 내용들 꼼꼼히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어려운 내용 봤을 때는 선생님이 여태까지 살아본 결과 낯설고 어렵고 힘든 거에 있어서 연습과 반복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자꾸 보고 하셔야 이게 익숙해지고요. 내 거가 되고요. 네. 점점 쉬워지고요. 결국엔 재밌어지거든요. 자꾸 보시고 들어보시고 제 거 유튜브 자꾸 들어와서 조회수 좀 늘려주시고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이거였구나 저게 저거였구나 보는 안목이 생길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꼭 그런 안목이 생겨서 네, 분석계의 대가가 되시고 또 새로운 제품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멋진 우리나라의 바이오 화학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제 농생명 마이스터 고등학교 화이팅! 네, 여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